저는 반도체 업종이 아마도 23년에는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보신다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0 위에서는 천천히 대응하셔도 되고 2050이 깨졌다라고 할 때는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툭툭 떨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시면은 굉장히 싼 구간에서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네. 게 그 2차 전지가 지금 호황기에 조금 들어선 모습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러면 네. 이게 좀 2차 전지가 좀 비싸다는 건가요? 일단은 비싸서 좀 많이 떨어졌죠. 이게 11월 달에 작성한 거예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주가가 더 올라갈 룸은 많다라는 거예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클에 지금 회복기예요, 겨우. 호황기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실적 기준에서는 이제 호황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만큼 올라왔던 것들이 좀 되돌려진 상황이라면 충분히 좀 저점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뭐 세트 업체다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세트 업체도 좋긴 한데 1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재 쪽을 보시고 그리고 소재 쪽이 어느 정도 레벨업 되고 세트 업체들이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소재 쪽에 있었던 비중을 조금 더 세트 업체로 움직인다든지 최근 흐름들을 보면 소재 업체랑 세트 업체가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거든요. 소재 쪽이 막 움직였다가 세트 업체가 좀 쉴 때는 소재가 움직였다가 소재가 좀 쉴 때는 세트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2차 전지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 업체라는 게 셀 말씀? 네, 셀이었어요. 셀 쪽을 셀 업체랑 그리고 소재 업체랑 좀 주가가 좀 조금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소재 업체들이 좀 쉬어가는 동안에 그 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 셀 업체들은 엄청나게 빠졌는데 소재 업체들은 좀 버텨주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좀 2차 전지 안에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때 네.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네. 요 실적 기준 사이클, 주가 기준 사이클을 좀 반영해서 네. 좀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1억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 현금이 1억 있다면 지금 당장 저한테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막 따라가서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반도체하고 인터넷 업종이 전저점 수준에 근접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게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방산, 인터넷이잖아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를 한 20% 정도 채워놓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채워놓는 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전저점 수준에서 근접하면 한 20%에 한 3% 정도 사고 여기서 툭 밀리면은 한 5% 더 사고 반대가면 내비뒀다가 또 밀리면은 또 사고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좀 20%를 채워놓고 싶고요. 인터넷 업종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20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쪽, 소재 쪽을 한 10% 정도 채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대표주들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볼 것 같아요. 왜냐면 IRA 법안 때문에 아마 23년 하반기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조금 천천히 비중을 채워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방산도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 20 인터넷 20을 1분기 중에 전저점 수준부터 조금씩 모아가자.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이렇게 10%씩 채워놓으시면은 아마 20, 40, 8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20% 정도 좀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종들 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낮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조정이 길어진다든지 차별적으로 그런 업종들에 한 5%씩 조금씩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업종이 아마도 23년에는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보신다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리곤 있는데 지금 보면은 23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좀 비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비중을 채워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최근 반도체 업종이 급반등을 하는 이유에도 외국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중을 채워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움직하기 시작한다면 수급이 받쳐주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올라가다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것들이 진짜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나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에서 뭐 LG 엔솔이나 네. 이렇게 하나를 좀 찍기가 어렵다고 하면 네. 그냥 ETF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인터넷하고 요 세 개 업종은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들이 이 ETF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업황이라고 해서 뭐 한 종목 빠지고 한 종목 오르고 그런 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면 업종 전체가 종목 전체들이 참 움직이기 때문에 전 ETF를 사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으로 ETF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은 산업 트렌드만 읽어서도 ETF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공부를 하시고 종목 분석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 분석 플러스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단적인 예로 2022년에 달러를 샀다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산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종목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저같이 투자 전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업 플러스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좀 2023년을 또 볼 때 네. 저희가 또 그 외국인의 수급이 네.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수급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외국인은 매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올라오면 팔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팝니다. 최근 환율의 변화에 상관없이 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요 회색선 차트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에요. 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 쭉 빠졌는데 더 팔았어요. 그러다가 1월 초에 갑자기 삽니다. 코스피가 2200이 깨지니까. 근데 이게 쭉 이어질까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12개월 선행 PR을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여기 있는데 PR 레벨을 한번 보시죠. 지난 주말 10월 6일 기준인데 10.78입니다. 2350까지 갔으면 11배를 넘었었을 거예요.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3100 수준이에요. 비싸다는 거예요. 왜? 이 빨간색 선이 이익인데 이익 전망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 300 근처에 있던 게 지금 쭉 떨어져서 200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210.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레벨로서는 2180이 싼데 밸류로 본다면 11배를 넘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때 코스피가 12월 초부터 쫙 팔았잖아요. 얼마를 팔았냐면 한 1조 7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12월 한 달 동안에. 그러면서 코스피가 2,500에 있던 게 2,180까지 간 거죠. 쫙 떨어졌는데 이때 보면은 환율과 상관없이 밸류가 비싼 거예요. 12월 초로 보면 11.6배였어요. PR이. 어느 레벨이냐? 사상 최고치 레벨이에요.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이 지금은 매집하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사고 좀 반등하면 팔고. 주가 레벨이 툭 떨어지면 샀다가 쫙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 팔고 그런 패턴이 7월부터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들어오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향성의 베팅이 들어오는 선물 포지션은 그냥 중립이에요. 쭉 그대로 있죠. 근데 외국인이 6월 말 7월 초 저점에서 쫙 6조 4,500을 샀다가 2조 1,000을 팔고 7조 6천을 샀다가 1조 7천을 팔고 최근 1조 2조 정도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올라오면 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조심하자라 말씀드린 이유가 6조 4,500원을 사니까 저점에서 270포인트가 올랐고요. 7조 6,400원을 사니까 저점에서 370포인트가 올랐어요. 2조 5천원을 파니까 얼마가 빠졌냐? 410포인트가 빠졌어요. 1조 7천원을 파니까 얼마가 빠졌냐? 2,500에서 2,180까지였잖아요. 32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이만큼 샀을 때는 쭉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샀던 거를 조금만 던져도 시장이 와창창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매수 주체가 없어서요.
수급이 굉장히 얇아져서 외국인이 조금만 던지면 이렇게 쫙 빠졌다가 외국인이 조금만 하면 쫙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는 없는 거죠. 없고 판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오르고. 근데 파는 거보다 사는 게 천천히 오르고 조금만 팔아도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줘도 와장창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은 파는 만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가격이 형성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파는 대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왜 조심해야 되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월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지금 선진국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면 요 회색이 PER 레벨이거든요. 2012년 이후 고점까지 올라갔어요. 이익 전망은 거의 수직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가격에 따른 등락은 있기는 하겠지만 사기는 좀 어렵다. 또 하나는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나 약하냐 강하냐의 흐름이에요. 외국인들이 7월 요때부터 쭉 샀던 걸 보면은 10월 달부터 달러 대비 원화가 더 약했어요. 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1% 빠질 때 원달러율 1.5% 2% 빠진 거예요. 원화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쭉 빠졌는데 지금 레벨이 어디냐? 2021년 이후 저점권에 딱 와 있어요.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원달러율이 오늘도 뭐 124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선 주가도 올랐고 원달러율도 내려갔고 수익률은 급등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달러율이 오른다 싶으면은 뭘 할까요? 팔겠죠.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어서 아마 1월 2월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도 단순하게 사니까 좋다, 파면 큰일 났네라는 것보다도 지금 레벨이 좀 분기점에 다시 한번 도달해 있다. 밸류에이션도 환율도 분기점에 도달해 있어서 외국인 수급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려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원달러율이 더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차익 실현 심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증시가 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되게 싸다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가격은 싼데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측면에선. 이익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까지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최근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대부분이 반도체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반도체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4분기 실적도 쇼크 났고 그리고 1분기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반도체는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업종들이에요. 아까 사이클에서 좀 후퇴기라고 보여드렸던 그림 있잖아요. 시클리컬이 위주였는데 그 업종들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높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내려가는 속도는 점차 더뎌질 거예요. 반도체가 좀 하향 조정폭이 좀 제한적일 거니까. 근데 나머지 업종들이 떨어지면서 조금 더 떨어질 룸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지금은 그래도 반도체만 많이 빠졌지 나머지 업종들은 괜찮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거꾸로 보셔야 돼요. 눈높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 왜냐면 반도체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되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눈높이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업종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높아요. 그런 것들이 꺾이게 된다면 실적이나 업황과 맞물려서 눈높이가 내려가는 것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맛없는 걸 먹게 되면은 막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는 시클리컬 쪽에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시클리컬보다는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PS가 지금 거의 220포인트까지 떨어진 건데 210까지 떨어졌어요. 210까지 네. 저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저기에 이제 지금 주가 레벨이 나오려면 이제 퍼가 10이나 11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보실 때는 원래 9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2050 이렇게 보시는 거고 9까지 떨어지면 큰일 나요. 9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210에다가 9를 곱하면 1890이에요. 그러니까 11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저희는 10배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도 지금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패턴이. 2019년에도 자 여기 빨간색이 PR이거든요. 요 파란색이 코스피고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지수 레벨은 낮아졌죠. 근데 밸류에이션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금 반등하니까 밸류에이션 날아가 버렸죠. 이게 2019년에 똑같았어요. 네. 2019년에 똑같았었는데 그렇구나. 그때는 한 10.4배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왜 10배 밑으로 봐야 되냐? 그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 좀 더 남아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이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10배 좀 그 밑을 정도로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2110에서 10배를 반영해주면 2100이죠. 네.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2000선 초반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나 이런 변수에 의해서. 언더슈팅이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코로나 때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예상했던 바닥 버텀라인은 코로나 때 1700선이었어요. 근데 어땠죠? 1700선을 깨니까 와장창 무너져서 1500까지 깨졌어요. 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1700을 다시 바로 회복했거든요. 이런 게 좀 언더슈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극단의 공포를 몰아넣을 수 있는, 몰아넣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일단은 수급적으로 그렇고요. 6, 7월 달에도 그랬고 11월 달에도 그랬던 흐름인데 반대 매매, 신용 물량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더슈팅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하단을 2050으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완전히 와장창 사는 건 아니라 언더슈팅까지 감안해서 네. 좀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네. 그 하단까지 한 2050까지 열어놓고, 네, 열어놓고 조심스럽게 좀 하면 돼요. 네, 천천히 대응하셔도 충분히 사실 수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 2050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2050 위에서는 천천히 대응하셔도 되고 2050이 깨졌다라고 할 때는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빨리 있거든요. 사야 되는. 네, 그러면은 툭툭 떨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시면은 굉장히 싼 구간에서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오늘 이렇게 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예상, 전망 이런 것까지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요.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히 1, 4분기 1, 2, 3월 중에는 투자 심리랑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반대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급반등이 나왔을 때 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비중을 정리한다든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같이 뭐 2181등이 갑자기 2350에 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급락이 나왔을 때 따라서 팔기보다는 오히려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심리를 역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좀 기회로 삼으려면은 어느 정도 유동성은 좀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코스피가 2350까지 급반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투자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챙겨 놓으셔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또 오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도 그렇고 웅달 책방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에는 꼭 기회가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팀장님 좀 한 가지만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반도체 20 넣고 네. 인터넷 20 넣고 네. 10% 2차 전지 넣는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인터넷을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좋게 보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분기를 지나서 3분기로 가는데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이 막 올라가지고 25, 30%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줄여서 2차 전지나 다른 업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른 쪽은 조금 정리해서 덜 오른 쪽으로 더 담아놓고 덜 오른 쪽에 너무 떨어진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을 조금 더 투입하고 그래서 비중을 좀 더 맞춰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 단기 흐름들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보다는 반도체하고 인터넷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클 상으로도 지금 저점권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힘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1분기 중에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랑 인터넷은 저 침체기에 있는 거고. 네, 침체기에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주가도
침체기에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셋업체 그러니까 셀업체와 소재업체가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천천히 바라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공포의 사라고 하는데 섹터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랑 인터넷이 좀 더 공포 구간에 있다고 네,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 거군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